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바람도 아주 싱싱 불고 봄바람 뭐 이렇게 부는 날 오늘 모신 분 해외에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초대 시인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 분을 모시는 거는 유일. 제주도 그러면은 사실은 로망이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제주도 그러면 저희가 한번 좀 훌쩍 한번 떠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곳이고 하지만 또 오늘 모신 분은 실제로 제주에서 나시고 제주에서 또 지금까지 이제 60여 년을 사시면서 그런 증인이시면서 오늘 문학과 또 삶과 또 역사와 우리의 어떤 이정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잔잔히 그리고 좀 희망적인 좀 어두운 주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좀 희망을 버무려서 한번 이렇게 토크 대화 형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꾸며볼까 합니다. 우선 멀리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종영 시인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또 강연도 이렇게 듣고 같이 뭐 질의응답도 하면서 시간이 뭐 2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한번 진행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어요. 천안에서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또 충남 그리고 이 홍성까지 이렇게 풍광을 이렇게 감상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히 보다가 김좌진 생가하고요, 또 한용운 선사의 그 생가하고 이렇게 둘러보고 여유 있게 왔습니다. 제가 그 우선은 저기 제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퀴즈를 좀 하나 퀴즈를 하나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저기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는 섬이다, 섬이 아니다. 뭘까요?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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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섬이라고? 아니다. 아니다.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 제가 제주도가 섬이긴 섬이잖아요. 근데 섬이면서 또 섬이 아닌 뭐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여쭤보려고 제가 이런 질문을 좀 이렇게 마련을 했거든요. 근데 제주가 섬인데 분명히 이제 아일랜드고, 근데 지금 제주도는 섬도자를 쓰지 않고 도자를 저희가 길도자를 씁니다. 그게 해방 이후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원래는 전라도에 소속된 섬이었어요. 섬도자를 썼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해방 후에 전라도에서 분리되면서 하나의 도가 된 거죠. 그래서 제주도는 섬이면서 섬이 아니에요. 지금은 특별자치도가 돼서 거의 뭐 도지사가 제왕적 이런 위치에서 행정을 핀다고 이런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은데요. 네. 제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정신적인 정체성으로 보면 제주도는 섬이죠. 제주도는 섬입니다. 이제 우리 이선주께서 아까 행정구역의 그 변천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전라남도 제주군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제주도로 이제 분리 독립이 되고 독립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그런 그 상처를 많이 입은 그런 공간이 됐죠.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 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하고 약간 고집스럽기도 하고 또 이따가 추가로 말씀드리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폐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제주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섬 여행을 좋아해서 다른 지역의 섬을 다녀보면은 그 섬이라고 하는 환경이 주는 그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이렇게 데울링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듭니다. 저도 그냥 보통은 섬놈 혹은 섬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섬이면서 섬이 아닌 거 맞는 거네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이제 분리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더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런 미국 이런 쌀이죠, 쌀 같은 것도 뭐 강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수매를 해가고 뭐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사실 보면 제주도는 좀 핍박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또 예전에는 유배지로서 거기에 왔다 그러면 거의 이제 뭐 최고의 당시로서는 최고의 형벌로서 이제 가장 멀리까지 유배를 보냈던 곳이 제주도고 추사 김정희 그리고 광해군도 그 제주도 유배를 갔죠. 네, 그런 또 역사적인 광해는 제주시에서 유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무인들은 칼 쓰는 사람들은 잘못해서 유배를 가면은 함경북도 저 끝에 그쪽으로 보내고요. 문인들 글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은 유배를 보내면은 가장 멀리 보내는 게 제주도. 약간 제가 좀 아주 중개는 아니야. 그러면 흑산도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주도의 유배 명령을 받아가지고 배를 타고 오는데 풍랑이 너무 세요. 제주도에 건널 수가 없어. 그래서 고산 윤선도 선생도 원래 제주도에 유배를 명받았는데 그 이제 절기가 절기인지라 제주 바다가 너무 거칠어서 제주 바다를 건너다가 죽겠다 도저히. 그래서 이제 그 조정에다가 급히 하수연을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그 저기 보길도 그 거기서 유배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길도에 머물면서 그 이제 그 좋은 문학 작품들을 이제 발표하고 그 이제 그 고산서성에 있었던 그 공간들이 아름다운 지금은 이제 문화재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찾고 그러는데 그 저희들끼리 농담 삼아서 고산은 제주도로 왔어야 된다. 왔었으면은 그 제주의 그 어떤 문화적인 꽃을 피우는데 훨씬 좀 그렇죠. 빨리 이렇게 좀 기회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스개 아닌 우스갯소리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또 이제 그 제주에서 문학적인 활동을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제가 오다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좀 부러웠어요. 제주의 문학관을 만드시는 데 아주 혁혁한 또 노력을 하셔서 작년에 개관을 했다고 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충남도 사실 그런 문학관이 지금 건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해서 우리도 그런 걸 한번 하면 어떨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종영 시인님 그 이제 여러분 시집 보셨잖아요. 지난달에도 한번 잠깐 저희가 예습 조금 했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시집 좀 몇 작품을 저희가 읽어보고 잠깐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시인의 길로 들어선 그런 게 또 남다른 늦깎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이게 시인의 그 말에 보면. 예. 그래서 또 보니까 늦은 어떤 나이에 이렇게 등단을 하셨고 시집도 13년 만에 이렇게 예, 첫 시집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등단하신 게 2004년이신 걸로 제가 예,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시집이 나온 게 18년, 13년 만에. 근데 저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등단을 2005년에 했거든요. 2005년에 해서 첫 시집을 저도 17년에 나오지 않았나 이게? 네, 17년에 나왔습니다. 네, 17년에 나왔고 저는 첫 시집이 18년에 나왔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인맥 상통하는 그래서 좀 잘 통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동지를 만나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너무 뜻깊은 저로서도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문제 하나 더 내고 싶은데 저희 지금 모신 이유도 뭐 제주와 관련해서 또 시집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제주 4.3 사건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 제주 4.3의 상징이 이제 동백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동백꽃의 그 꽃말 혹시 아시나요? 꽃말.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피. 절개. 예? 절개. 아니. 손이 제일 똑 떨어져.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절개. 무슨 사랑인가? 모르지 아무도? 맞아. 제가 사랑. 찾아보니까요. 기다리. 그러니까 말 못하고 기다린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아프고 쓰리고 말 못하는 그런 슬픔을 안고 살아갔던 분들의 그런 어떤 절절한 마음, 그거는 어쨌든 그것이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도 많은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동백꽃을 이렇게 단다라고 했을 때 왜 동백꽃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동백꽃이 또 이렇게 되게 예쁘고 근데 떨어질 때 또 막 통으로 그냥 둔벙둔벙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처량할 정도로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동백꽃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동백꽃을 달고 오셨어요. 또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 동백꽃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제주 4.3을 상징하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또 4.3 평화공원 누워 있는 백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또 일어설 때를 기다리고 아직도 미완의 그런 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3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그럴까 싶어요. 간단하게 그냥 너무 길면 또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우리 이정목 시인으로부터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때 초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뭐를 준비해서 가야지 근데 아무 준비도 하고 오지 말라고. 근데 이제 오면서 우리 이용호 선생하고 얘기하는데 4.3 얘기를 여기 와서 이렇게 5월 햇빛 좋은 날 이 어두운 역사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과연 좋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걱정되기도 해서 그렇지만 짤막하게 이왕 이제 사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전라남도에서 분리된 제주도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폐쇄적이고 약간 뭐 이런 것들이 왜 그 제주 사람들의 기질이 됐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요. 제주가 식민지 시절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군에 의해서 군사 기지화가 됐습니다. 제주가 최고로 일본군이 많이 주둔됐을 때 7만 5천 명까지 주둔됐어요. 제주 인구가 25만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총칼을 들은 군인 일본 군인들이 7만 5천이 주둔됐다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주 해안 곳곳에 그리고 제주 오름 곳곳에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그 이른바 기지의 형태들이 남아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닷가 쪽에는요 해안에 동굴을 뚫어서 그 어뢰장 같은 배를 숨길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놨고요. 해안에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데는 오름에 전부 그 대포진지라든가 고사포진지가 다 있었습니다. 많이 철거했는데 지금도 일부에는 그 포대 흔적이 그냥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쪽 서쪽에 가보면은 땅굴을 파가지고 그 병력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했던 걸 그러면은 그런저런 그 작업들을 할 때 노동력은 어디서 동원했겠습니까? 군인들이 안 하죠. 제주 토박이의 건장한 남자들이 그 작업을 다 한 겁니다. 길도 뚫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라산에 차량이 다니려고 하면은 길을 뚫는 것부터 이를테면 벙커를 만들려면 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라산에 가서 나무를 비워오는 것부터 착취를 굉장히 엄청 많이 당했고요. 특히 전쟁 말기에 태평양 전쟁이 이제 막 치열하게 해서 41년쯤 되니까 일본이 아니 전세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게 자기네가 이제 판단을 하니까 그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시키는데 더 우리 쪽에 있어서 더 발악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우리 아까 이호선생님께서 하나 지금 잘못했는데 제주도 논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쌀이 없어요. 제주 사람들은 잡곡 먹고 살았습니다. 고구마, 감자, 메밀. 쌀이라고 하는 거는요 밭벼라고 혹시 아십니까? 제주에서는 산비라고 하는데 중농 이상의 집안에서 밭벼 농사를 조금 했어요. 그 자자는 그거는 이제 물에서 이게 모내기를 한 게 아니고 밭에 그냥 직파해가지고 나오는 쌀인데 이 논뼈하고는 이제 미질도 떨어지고 하지만 제주도는 쌀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 쌀밥을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곤밥이라고 하거든요. 곤밥. 하얀 쌀밥이 곱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밥. 그럼 곤밥을 언제 먹느냐? 제사 때 명절 때만 먹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74학번입니다. 나이 말씀 안 드리고 꽤 나이가 좀 들었는데 저는 쌀밥을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야 먹었습니다. 쌀밥 보시라고. 그게 언제냐? 박정희 씨가 구태타로 정권 잡은 다음에 통일배라고 하는 걸 보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일배가 맛은 없는데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생긴 품종이라 그때서야 제주도에 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부 다 잡곡국이었습니다. 잡곡국. 그래서 전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사를 집에서 되게 많이 했는데 제삿날을 막 달력에 표시해가지고 손구가 기다렸습니다. 왜? 딱 하나 쌀밥 먹기 위해서. 그날은 요만한 애도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심사를 당했죠. 일제시대에. 그리고 제주도는 원폭이 떨어지지 않았으면은 오키나와가 미군의 침공을 당해가지고 오키나와 주민이 25만이 죽습니다. 군인과 민간인 포함해가지고 1945년 그게 2월서부터 5월 사이의 일인데 오키나와에서 이제 일본이 거의 패망을 하니까 그 다음에 본토 앞서서 결전지
한 번도 미국하고 붙을 공간이 제주였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 광동군이면은 지금 만주 지역에 있는 군인들을 급거 제주도로 내려보냅니다. 싸우려고. 만일에 그 전투가 일어났으면은 25만 제주도민들 4.3이 오기 전에 이미 뭐 절반 이상.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이제 원자 폭탄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항목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몇 개월 사이로 한두 달만 늦었어도 미군은 제주도에 상륙을 하고, 그래서 제 모침의 그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서 들어보면 B-29 폭격기가 제주에도 되게 폭격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이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고생하고 이제 해방이 됐는데, 경찰도 옛날에 일본군 순사했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경찰을 하고요. 국방경비대 뭐 이렇게 했는데 보면 일본군 출신들이 다시 또 군복만 갈아입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해왔던 행태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그 도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4.3이 발발하게 된 이유가 원래 48년도가 아니고 그 한 해 전입니다. 87년도 3월 1일 날 만세운동 기념해서 제주 시내에 그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 만세 부르러 갔다가 그 중에 몇 사람이 경찰, 요즘 말로 이런 겁니다. 경찰들 일에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우리 저 노동력 좀 그만 착취하고 지금 우리 먹을 곡식도 없는데 왜 맨날 일제시대보다 더 심하게 공출을 요구하고 못 살겠다. 경찰이 그런 얘기가 오고 가니까 군중들을 해산하려고 발포를 합니다. 해산 내니까 해산 나가니까 발포해서 세 명이 죽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 민심이 불을 확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그 47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이런 소요 사태, 사보타지, 파업 이런 것들이 있다가 경찰도 파업하면서 같이 그렇죠, 동참했다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경찰들이 이제 투입돼서 거의 뭐 48년도 네. 그 1년이 지나서 48년도에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다. 그리고 그때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그 총선을 안 되고 통일이 된다. 또 뭐 왜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냐 그죠? 일종의 통일운동 비슷하게 그 당시에 제주에 그 젊은 인테리들이 좀 있었어요. 일본에서 대학교까지 유학하고 해방된 조국에 와가지고 교육사업 같은 거, 그러니까 학교 선정을 하는지요. 뭐 이런 쪽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 자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4월 3일 날 이제 그 의장전이라고 해봐야 몇백 년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오름에 공화를 우리는 게 이제 4.3의 시작이죠. 네. 물 한 잔 마셔가시면서 네. 질문하시면. 네, 뭐 너무나 가슴 아픈 그 어떻게 보면은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이 너무나 무차별적으로 사용됐던 이런 사건이고, 그 아픔과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그 제주라고 하는 거. 제주는 그래서 저희가 어찌 보면 고립된,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안에서 그 또 응집력도 되게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파업이나 아니면은 그 단독 선거를 이렇게 반대하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문제를 하나만 더 낼까 합니다. 한라산 아시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높이를 혹시 아시나요? 1950입니다.
1950. 네, 한번 구경 오십시오 이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한번 구경 오십시오. 이게 이제 요새 좀 줄었다고 그러는데. 아, 47. 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밟아가지고. 밟아가지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주도가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도 또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는 좀 이제 좀 약간 호맹랑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화산섬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는 하나의 섬이면서 산이면서 그리고 또 또 하나의 그 독자적인 그런 또 세상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화작용이 있어서 그 화산섬에 있지. 풍화작용이 있어서 지금 서북백 일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도 좀 발견이 됐고요. 아, 이정록 시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재보면은 네. 1949가 돼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래서 주요 코스들 중에 몇 코스는 휴식 연재를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못 다니게 합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코스는 딱 2군데만 개방해놨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사전 예약제 등반하시려면은 하루에 1,500명만 딱 선착순으로 예약받고 워낙 진짜 많이 다니시니까 코로나 2년 동안에 해외에 못 나갔잖아요. 제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까? 거의 두개 막 뭐 꼼짝 마라 할 때 작년에 그래도 제주에 400만 500만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도 한 달에 요즘 50만 기본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행기 타러 공항에 나왔는데 제가 지금 오늘 토요일 아침이거든요. 네. 주말에는 거꾸로 저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은 거지 여기서 제가 처음 그렇게 그 승객들이 많은 걸 처음 봤습니다. 줄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잠복되어 있는 갈등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원주민들 그러니까 토박이들하고 코로나 때도 좀 제발 좀 그만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오시고요. 이제 또 하나의 제주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제주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시, 뭐 상하수도, 교통 이런 인프라 100만이 초과되면은 사실 지금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연 제주에 다녀가시는 분들이 2,000만에서 2,500만쯤 다녀가시거든요. 저 코로나 이전에. 그분들이 오셔서 생활하수, 쓰레기, 그거를 인구 70만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섬에다가 일단 다 놓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그럼 이제 소각장 같은 걸 만들고 매립장 만드는데 매립장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되고 그래서 그걸 옮겨야 되는데 그걸 받아주겠다고 하는 마을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 민비현상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건 뭐 삶의 문제가 바로 지켜야 되니까요. 공개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의 이제 문 닫을 때가 다 된 폐기장이 있는데 그 근처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냄새 때문에. 바람에 따라서 아무리 처리를 잘한다고 해도 그 쓰레기에서 나온 악취가 바람 타가지고 쭉.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환경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입도세를 도입해야 된다. 찬성입니다. 네, 그 제안도 그래서 하고 그래서 한 10,000원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은 처리가 안 되고 생활하수 처리장은요 용량 초과돼가지고 저 약간 좀 결례된 얘기지만 그 보두에 그 유명한 해안도로 드라이브 코스거든요. 커져가지고 보도 앞바다가 무슨 말인지 그 정화조 무리가 쏟아져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그 해산물 작업하시던 해녀들의 어장 다 망가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 안에 지금 잠복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산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으로도 제주 사람들이 그 원주민의 삶이 옛날에 이렇게 안 살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외지의 그 부동산 투기 자본이 제주도에 들어와가지고 땅값
집값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평생 예를 들어서 시골에 약간 외곽지에 땅 한 3,4천 평 가지고 저 뭡니까 과수원에서 평생 애들 공부시키고 했던 어르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세금이 몇만 원대였던 것이 10년도 되기 전에 몇백만 원대로 올라요. 그러니까 저 토지세, 뭐 재산세, 고지세가 날라오면은 머리 아픕니다. 시청 이런 데 가서.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하기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것들의 영향을 누가 받냐? 제주 원주민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경계심, 이율품들이 많이 벌었잖아요 제주에. 지금 약간 잠잠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여기 왔다가 제주에 왔다가 못 살고 돌아가신 분들이 제일 먼저 딱 꼬집어내는 게 배타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제주 역사, 제주가 처한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그렇게 함부로 재단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터세라고 하는 거는 어느 지역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지인들을 들어가면은 저 친구 뭐 하다 온 사람이냐고 이렇게 좀 당분간은 이렇게 좀 거리를 둘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하고 지역 원주민들하고 자꾸 커뮤니티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고 오면은 뭘 하냐 그러면요 보통 카페 같은 거 커피숍 같은 걸 엽니다. 동네에 목 좋은데 옛날 약간 좀 허름한 집을 싸게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쫙 줘. 그리고 장사가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누가 그걸 또 사러 와. 나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투자한 비용의 몇 배를 뻥튀기 해서 해놓고 이제 훌쩍 나가는 거야, 이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은 주식 용어인데 상투 잡았다고 해요. 그렇죠. 오르도록 올랐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주가 아름다운 섬이고 뭐 정말 독특한 풍경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런 문제. 그래서 환경 문제도 심각하고. 예. 예. 그래서 제주에서 예를 들어서 문학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쪽에 관심을 안 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사상의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제2공항 건설 문제입니다. 2,500만이 와도 지금 힘든데 국토부에서 5천만 명을 받겠다라고 해서 공항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불가능합니다. 5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제주도에. 제주도 수해기장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거죠. 해외여행 많이 다니셨겠지만 어떤 곳은요. 저희들이 막 그냥 자원에서 막 죽을 고생하고 가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무슨 그렇게 숙소가 훌륭하거나 가는 교통편이 훌륭하거나 이렇지도 않아요. 근데 간단 말이에요. 오지 말라고 해도. 여행은 저는 정말 자기가 아끼는 여행지라든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좀 발품 좀 더 팔고 좀 힘들어도 그렇게 해서 다니는 게 여행. 산티아고를 가서 막 20일씩 30일씩 그렇게 고생스럽게 거리면서도 산티아고 갔다 와서 야 개판이다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하필 국내 여행, 그러니까 한국 내를 돌아다니는 여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주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교통이 차가 좀 막히면 짜증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주도도 입도 제한을 하자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너무 많다 지금 2,000만도 너무 많고 1년에 한 1,000만 그러면 월 한 70만 80만 정도 그래야지만 제주가 그나마 지금의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것들도 망가뜨리지 않고 좀 보존해서 뒷사람들에게 잘 인수인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즉 우리 게 아니니까 다음 사람들 거기도 하니까 그런 생각.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제주도를 가고 싶은 마음을 조금 죽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게 순번표 같은 거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저희가 은행 들어가면은 기다리세요. 이거 좀 기다려. 예약제. 예약제 이런 거 해야 되고.
예, 동백꽃 안 단 사람은 못 들어가고 이런 거. 얼마 전에 드라마가 하나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지금도 합니다. 아 지금도 하나요? 네, 맞아요. 그 혹시 여기 저희 집사람도 그거 저 재밌게 보더라고요. 저는 몇 번 보다가 말았는데 거기 뭐 제주도를 배경으로 사투리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주도 사투리. 그래서 이게 뭐 보면은 그런 언어적인 그 어떤 특색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어처럼 말이, 예, 자막이 안 달리면 예. 예,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제주도에서 올해 또 거의 토박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제주도 사투리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게 한번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도 못 알아. 아 진짜. 하나도 못 알아. 2개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삼다공말하고. 아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네, 이제 드라마에서 제주 출신 배우들이 꽤 많이 나와요. 조혁은 제주에서 연극을 했던 연극 배우들이 이제 조혁 단역으로 나오고 이제 대표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 드라마의 좌장이 고두심 씨인데. 아 거기도 네. 제주.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누님님 그러는데 이제 저희보다 한 2살 비거든요. 학교도 고등학교까지 제주에서 졸업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배우가 됐는데 그 대사를 제가 이제 그 들은 얘기입니다. 그 드라마에 출연하는 친구한테 표준어로 대사를 썼죠. 기본적으로 그 제주어 전문가가 다시 번역을 한 거네. 예, 제주어로 번역을 해요. 그러고서 이 발음 연습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처음에 몇 회는 조금 제가 듣기에 원주민이 듣기에 어색하다. 고두심 씨가 하는 제주어랑 그 배우들이 하는 거랑 좀 달랐는데 회가 좀 거듭할수록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많이 연습을 했고 거기 보면은 그 시장에서 저 어물 파는 큰 무늬 같은 여자 왕초 있지 않습니까? 제주 여자들이 그만큼 억세지 않습니다. 약간 오바가 되는 거고. 이정은인가요? 예. 이정은 배우. 생활력이 강한 건 틀림없죠. 그리고 지금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제주 남자들은 다 놀고 먹고 이 아들 바다에 들어가서 물질 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뭐 하세요 저분? 뭐 하긴요. 직장 다니고 뭐. 제주 남자분도 일하세요. 이런 편견. 근데 이제 생활력이 강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쌀도 안 나는 잡곡 위주의 그 농사를 수백 년을 지어가지고 주로 여성분들이 할머니 그분들이 뭐 이렇게 좁쌀에 보리쌀 좀 섞어가면 또 그거 맛없으면은 감자, 고구마, 무밥도 해먹고요. 바닷가에서 날 때는 요즘은 돈 주고 해먹으면 비싼 톱밥. 여성분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토시죠? 예, 네. 해산물, 톱밥 그런 것들 해가지고 그걸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풍요로워졌는데 그전에 비해서 환경 자체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건 좀 안타깝고. 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서 그 드라마가 사투리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주도를 갈 경우에는 무조건 환경 문제라든지 진짜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 국내에도 마찬가지고요. 외국하고 다르게 정말 함부로 막 버리고 함부로 쓰고 살면서 버리는 쓰레기 양이 정말 얼마나 될까 그런 거 생각하면 요즘 좀 많이 좀 인식의 개선과 행동과 실천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뭐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제주도 얘기 좀 들었고요. 중간중간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렇게 또 제주 작가회의 또 회장도 맡으셨고 또 민예청 맡으셨고 특히 이제 이 시집 오늘 이제 시집에 대한 이야기 작품
작품에 대한 이야기 좀 이렇게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 나오나요? 네, 나가고 있어요. 네, 아니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거는 안 되나요? 좀 이따 2부에 아, 잠겼다가 있다가 네네. 지금 배선이 잘못돼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2018년 5.18 문학상을 수상한 시집이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4.3과 5.18이라고 하는 요 부분의 어떤 이 연계성 이런 것들로서 이제 같은 아픔을 다루고 있다. 뭐 이런 그 심사평이 또 있더라고요. 이 시집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그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서 특히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얘기를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또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체험하신 부분도 있으실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게 현실과 참여의 어떤 부분에서 시집이 의미가 있다 이런 거보다도 이 안에 시 자체의 서정성 이런 부분이 또 높이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함께 작품을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바람의 집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70주년 행사 때, 그죠? 네. 가수 이효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낭송을 하는 이런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준비가 되는 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제목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좀 예쁘기도 하고 좀 애잔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꽃보다 먼저 간 이름들 뭔가 여기에 아픔이 서려 있는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그 제목을 이렇게 달게 된 어떤 계기나 아니면 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에 앞서 가지고 아까 늦깎이 얘기했는데 제가 48에 어쨌든 시인이라고 하는 그 전에는 직장 생활했고요. 뭐 잡지사 기자도 좀 했었고 그리고 잡지사 기자하다가 도저히 이거 가지고 그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 집사람하고 같이 여행업을 시작했습니다. 관광업.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주도가 주는 그 기본적 배경에 들어본 사람인데 이제 그 내국인이 아니고 이제 일본하고만 거래하는 그래서 저기 약간 노력은 그렇게 약간 수준 있는 격조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좀 해보자 해서 그걸 제가 저 시를 쓰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 32살에 시작해서 46까지 그러니까 제가 한 4, 5년 했죠. 여전히 저희 저 집사람은 제가 이제 이쪽 문학판 안에 들어온 다음에도 집사람은 그거를 재작년까지 하다가 코로나가 이제 시작돼서 양국의 교류가 끊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폐업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또 집사람도 나이가 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저는 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정규대학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학 이런 거 하고는 전혀 제 삶과 뭐 이렇게 요만큼도 연계가 되거나 그래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승도 없고 같이 동문수학했던 사형 사제도 없고 근데 왜 시를 쓰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운명적인 거네. 네. 베토벤. 근데 이제 46쯤 되던 해에 이제 사업도 궤도에 좀 올라가고
애들도 잘 커주고 그러니까 그 걱정거리가 좀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뭔가 해보고 싶은데 그게 시였습니다. 골프가 아니라. 예. 그래서 2년 동안 좋아하는 시인들 시집 주문해가지고 열심히 읽고 제가 우리 이정록 시인도 그 만나서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오래된 독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2004년도에 그 이렇게 제주작가 회의에 멤버가 돼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2005년도에 그 시립 회원한테 사무국장을 맡아달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완전 이제 군기 바짝 들은 이제 쫄병이니까 거절할 수가 없고 해서 사무국장을 맡았는데 8년을 제가 하게 됩니다. 거의 맞죠. 이거는 이제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제가 첫 시집이 늦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이시인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 이정록 씨 가끔 만나면은 저보고 되게 그 자극 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형 빨리 시인이라고.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해주는 좋은 동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제주에도 있었고 무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주면 안 되겠다. 43, 70년도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이제 봄부터 그동안에 발표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제 가게사가 너무 복잡해서 차마 부끄러워서 남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고백을 할까 싶다가 시의 형식을 빌려서 내가 몇 마디는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툭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가게에 얽힌 이야기들, 그러니까 주변에서 거의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뭐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것들 신작시하고, 그리고 제가 작가회의, 제주작가회의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게 또 하나 있는데, 요즘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온다면은 그 한국군 베트남의 한국군 민간약살 문제가 이제 좀 이슈로 떠올랐는데, 제가 4.3의 땅에서 시를 쓰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그게 탁 꼽혀가지고요. 제가 베트남하고 교류를 한 15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멈추어 있지만 제주 작가들 많으면은 한 30명, 적으면 한 20명을 데리고 매년마다 베트남을 갔어요. 그래서 그 중부의 다낭, 호이안을 중심으로 한 거기가 이제 청룡부대, 뭐 명호부대 막 이런 그 미군들이 그 주둔지가 다낭이었는데 휴양지도 있고 거기에 한국군 부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부 지방 일대가 우리 같으면 389선 베트남은 17도선인데 격전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가보면은 그러니까 대자뷰처럼 제주 4.3 때 무태서 온 군인 경찰들, 서북 청년들이 제주 사람들, 젊은 남정네들 희를 말리다시피 그렇게 해서 죽였는데 애기서부터 베트남을 가보니까 역사적으로 딱 20년 차이예요. 68년이더라고 그 한국군이 가서 그거 한 게. 그러니까 20년은 금방 가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어디선가 했던 짓을 남의 나라 가서 꾸하고 있더라고. 꾸했더라고. 그래서 그 어떤 마을을 한 군데를 몇 번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당신네들하고 교류를 좀 하고 싶다. 우리 좀 봐줄 수 있겠냐 하니까 처음에 가서 2년 동안은 거절당했습니다. 니네가 무슨 얼굴 가지고 여기 오냐. 근데 진심을 가지고 그 마을을 함의마을이라고 하는데 계속 찾아가고 갈 때마다 거기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뭐 중학교 학생들 학용품 그냥 뭐 축구 공서부터 별의별 거를 막 다 해가지고 큰 박스를 몇 개씩 가지고 와서 주고 오고 조건 없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베트남의 그 중부의 황하이섬 중심으로 한 그쪽에 가면은 제주 작가하고의 교류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저는 이제 고맙게도 그 베트남의 유명한 배 시인으로부터 베트남식 이름도 하나 제가 그래서 베트남 친구들은 그 제 이름이 이종영 그러면 발음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 베트남도 이제 그 여러 그 부족들이 이렇게 혼합된 민족이라 가진 민족이 아니거든요. 근데 생긴 거 피부 까무잡잡하고 키가 큰 거 딱 보니까 수근수근 자기네끼리 얘는 누구 어디 부족 누구 같지 않냐 막 이런 거야. 아그 어디 나중에 들으니까 그래서 리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거기 작가들은 이정영 몰라요. 리선 그러면 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 갔는데, 그래서 이 시집의 그 사부에는 베트남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것도 제가 15년 이상, 그러니까 방문 횟수로는 1년에 2번씩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한 25회 이상 베트남을 다녀오지 않았나. 그래서 베트남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직접 목도하는 것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집 4부에 있는 작품들이 이제 베트남 가셔가지고 이제 봤고,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얻으신 것들을 이제 그쪽에 배치를 하신 거고, 지금 저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김희정 소설집에도 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좀 그런 게 이제 학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파시즘이 무서운 것은 파시즘이 지나간 후에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오늘 이 제주도와 4.3과 그리고 또 개인적인 아픔, 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게 저도 좀 조심스러운 게 혼자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또 질문을 드려야 될지. 근데 어쨌든 그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한풀이하고 뭔가 이제 넋두리하는, 그러면서 안에 있는 것들을 해소하고 시가 하나의 그걸 이제 통로가 되는 그런 걸 선택하셨다는 거는 굉장한 또 나름대로 고민도 있으셨고 용기가 또 대단하고, 그만큼의 또 거기에 대한 운명적인 어떤 이끌림 뭐 이런 것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뒤에 그 발문에 김수현 시인이 쓰신 그 발문의 내용을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시에 대한 맛을 이렇게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너무 달달하거나 맵지도 않은 시의 레시피를 이미 알고 있다. 이런 그 또 김수현 시인님하고는 또 각별한 또 사이라고 들었고요. 이종록 선생, 김수열, 안상학 선생 그 몇 분, 제가 그 주변에 나이는 제가 물리적인 나이는 제가 좀 몇 살 위인데, 제가 정말 그 한국을 대표하는 좋은 시인들로부터 제가 분에 넘치는 사랑과 격려를 받았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김수열 시인도 이제 가까운 동네 살면서 집도 이제 근처거든요. 이제 내가 시집을 늦게 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그 아쉬움, 빨리 더 늦기 전에 이제 시집을 내라고 그렇게 해서 격려를 해줬던 분이고,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이제 안 할게요. 나중에 해주세요. 첫 시집에 나와서 내가 딱 보내주니까,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서울에서 그 무슨 저 큰 회의 할 때 뒷부에서 딱 만났는데, 우리 이종목 시인이 저를 말없이 딱 그래갖고 해준 얘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형 잘했어. 그리고 고마워. 형 잘했어. 그리고 고마워. 저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그걸 다 헤아려 들으니까, 그러고 이게 제가 늦깎이 시인이 무슨 이를테면은 무슨 신춘 출신도 아니고 근데 이게 첫 시집이거든요. 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첫 시집인데
귀한 상까지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저 주변으로 들은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 저 한국 그 시단에서 네. 늦깎이 시인 첫 시집한테 이런 상을 준 건 처음이다. 네. 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과분하게 그 사랑을 많이 받았고 다만 여기에 담긴 시편은 제가 정말로 진솔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이 나이 돼가지고 고백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툭 털고 가지 않으면은 그래서 젊을 때는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것도 있었죠. 가게사의 어두운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더 늦기 전에 털어놔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담아낸 이제 시편들인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아버님에 대한 뭐 네. 이런 원망 이거는 이제 아니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 사삼의 뒤끝에 제가 그 청년을 올리던 1955년생인데요. 베이비붐 세대. 한국 전쟁이 휴전돼 가지고 얼마 안 있었대. 제 부친이 경상도 경주 사람인데 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아버지 얼굴 모릅니다. 육군 대위로 제주도에 그 제주시에 주둔하는 사령부의 참모로 왔어요. 부임해 왔어. 1953년 무렵에 해방돼서 그러니까 그러면 사삼 뒤끝이란 말이죠. 사삼이 공식적으로 그 이렇게 종료된 게 195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48년도부터 이제 5년 동안 이제 있는 건데 그러면은 당시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겠어요. 생사 여탈권이 있는 거야 제주 사람들한테는. 육군 대위였거든요. 제 모친이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우리 그 제가 사는 동네에 3배 미인이 있는데 거기 손꼽히는 한 분이셨대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야 네 어머니 젊을 때 사진을 제가 한두 개 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육군대위 이모대위가 이제 뻑 간 거야 속도만. 근데 이 사람은 경상도 경주에 본부인이 있었어요. 자식도 있고. 집 우리 외갓집에 가서는 총각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뭐 그때 무슨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어떻게 조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물량 공세. 그 귀하다는 설탕도 한 포대 탁 갖다 주고 그리고 뭐 자기는 너무 저기 저 사랑하니까 딸 안 주시면은 저는 뭐 죽어버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외할머니한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결혼식을 했답니다. 약식으로 옛날식으로.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 전 한 해 전에 저보다 한 살 터울 위에 사내가 태어났다가 그 돌을 못 넘기고 거기는 그때 유아 사망률이 높을 때니까 두 번째 태어난 게 저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기부한 것이 저도 이제 그 이분이 3살 때 돌아가십니다. 제 부친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1도 없어요. 유품도 안 남겼습니다. 사진도 안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친정, 그러니까 우리 외갓집에서 그 부분을 싹 버려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저는 남았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천덕꾸러기가 됐겠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모친이 29년생이신데 제가 55년생이거든요. 그럼 제가 3살 때니까 58년이면 29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여자 나이로. 그러니까 이 녀석은 내가 키우릴 테니 너는 제가 되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하고 5살 때부터 또 이별을 합니다. 모친하고.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제가 공식적으로 저를 22살까지 돌봐주셨어요. 군대에 갔다가 제대할 때까지. 군대에 다녀오고 제가 독립해서 외갓집을 떠날 때까지는 어쨌든 외할머니가 저를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케어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제 모친하고 다시 제가 재회를 합니다. 제가 해서 갔다 온 모친이 거기에 내 동생들을 의부라고 합니까? 그냥 뭐 일찍 돌아가셔. 그래서 제가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친이 친정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 저 외갓집이 비급자 형태의 제주도 전통가옥인데, 그러니까 어머니를 다시 만나서 반가운 것보다 너무 뭐라 그러지? 어색하고 만감이 교차. 밥도 여전히 따로 먹었어요. 제주도는 이제 저 생활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며느리 시어머니가 같이 살아도 시어머니 밥 따로 해 먹고요. 며느리 아들들이 밥 따로 해 먹고 부모가 따로 해 먹습니다. 네. 아주 그건 뭐 전통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엌이 저녁 시간 되면은 동시에 두 군데서 연기가 퐁퐁 솟아오르는 거죠. 아, 밥을 아예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따로예요. 아, 상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완전히 따로. 식사만 따로. 근데 자식들이 만일에 뭐 그래서 저 귀한 재료로 만든 반찬이거나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든 반찬이야 한두 접시. 아, 근데 밥은 따로 먹습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하고 밥을 못 먹겠더라고. 할머니하고 먹는 법이 여전히 익숙하고 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갭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일부가 이 시에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이런 제가 좀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게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일부러 제가 차를 같이 타고 오면서 그냥 조금 친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 뭐 또 시집도 이렇게 어쨌든 언어적인 그 여과 과정 필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내놓으셨지만 또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기엔 또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어쨌든 뭐 그래도 허심탄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 뭐 너무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늘의 뜻깊은 시간인 것 같고요. 조금 그러면 조금 휴식 시간을 좀 갖고 이어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